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지원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공지가 어제 정도 있어야지 내일 정도에 판결 선고가 가능한데 관례상으로 공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또 공지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추측들이나 여러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장담컨대 다 믿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평의 중이고 또 판결할 때까지 그게 몇 명이 다투고 5대3이니 6대2니 이런 얘기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빨리 아마 선고가 나길 아마 바른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많이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 공제된다 하더라도 내일 선고하는 건 문제는 없으니까요. 오늘 내일 좀 공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우리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윤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체포 집행됐을 때 경호처한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질책성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지난 1월 15일이 윤석열 씨가 체포된 날인데요. 네. 공수처와 공조본이 두 번째 시도 만에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윤석열 씨 체포 이후에 경호처 직원은 김건희 씨로부터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라면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들은 것으로 이 경찰은 파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씨는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경호처 직원도 있었는데요. 네. 해당 내용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상부의 내용을 보고를 했고 이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여러 차례 경호처에 대한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김건희 씨의 해당 발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다르게 이 2차 집행 때에는 좀 경호처가 순순히 길을 터준 것에 대해서 질책성을 발언으로 보입니다. 하나산 발언이기보다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요. 또 그리고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포렌식에서 전하게 나온 내용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냥 화나서 총 뭐 하냐 이게 아니에요.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네. 문책을 하려고 했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내용 자체가 김성훈 차장의 4번째 구속영장에 지금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윤석열도 총기 사용해라, 검토해봐라 지시를 했는 것 같은데 같은 증거로 쓸 것 같아요. 네, 검찰이 지난 18일 청구한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경호처 직원이 이 김건희 씨로부터 총 가지고 뭐 했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윤석열 씨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김 씨가 한 말을 경호처 직원이 들었다면 윤석열 씨가 경호처의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후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은 사전에 윤석열 씨의 이 총기 사용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체포 이후에 이 김건희 씨가 총을 언급하면서 경호처를 질책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또 경찰은 앞서 이 윤석열 씨가 체포 저지를 위해서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지시를 했고 또 김 차장이 알겠다라고 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면서 윤석열 씨와 김 차장은 전면 부인해 왔었는데 이번 이 김건희 씨의 발언이 드러나면서 사전에 물리력 사용을 지시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은 더욱더 불거진 그렇죠. 상황입니다. 일반인이 화나서 한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마 질책성으로 또 문책성을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그 전에 지시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총기를 사용해서 그냥 쏴버려라. 체포 막기 위해서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지켜보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서울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제 풀었던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으니까 결국 규제에 나섰어요. 근데 다시 규제를 하면서 강남 3구 용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규제 대상에 또 포함을 시켰네요. 네, 지난달 12일에 정부는 잠실과 강남 일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했었는데요. 네. 35일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또 송파에 더해서 또 용산구가 재지정되면서 총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규제 대상이 됐는데요. 아하. 적용 시점은 이달 24일부터 6개월간으로 갭 투자도 금지가 됩니다.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정책을 사실상 정반대로 번복한 건 규제를 해제한 기간 동안 이 해당 지역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계속해서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예. 실제로 지난달 강남 3구에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평균 거래가는 모두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명 이 똘똘한 한 채가 열풍을 불었었는데요. 해제 기간 동안 실제 살지 않더라도 이참에 이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 두자라는 목적으로 갭 투자 비율도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부는 필요할 경우에 이 규제 기간을 6개월보다 더 연장하고 또 마포와 성동 등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언론에서 반대를 하던데 갑자기 그걸 하더만 또 지금 한 달 만에 방침을 바꾸면서 네. 오세훈 시장 결국 사과를 했는데요. 오락가락하면서 이런 정책을 집값 올리고 결국은 이거 대권 욕심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올 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펼쳐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곁들이면서 지난달 12일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별면 발표를 했었던 건데요. 하지만 결국 오 시장의 판단은 오판이었던 것으로 네.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는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서 사실상 대출을 막았고 금리 인하에는 조심스러워하면서 수요를 눌러왔기 때문에 안정세가 유지돼 왔던 건데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뒤늦게 이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 한 달 만에 다시 규제로 돌아서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결국 오히려 전보다 늘어난 상황입니다. 늘어났습니다. 네, 살펴보면 서울 면적의 27%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갑작스런 정책 뒤집기에 정부 신뢰도도 크게 떨어진 점도 굉장히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최악의 오락가락 시정이다. 이 오 시장의 대권 욕심에 온 국민이 고통받는다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 달아오르는 부동산 시장 열기 식히기 위해서 정부가 대출 문턱도 다시 높이기로 했는데
문제는 집값 안정이 될까요? 이런다고. 이런다고 집값이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이 규제 대상인 자치구 4곳에 대해서 집중 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갭 투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일각에서는 일단 당장은 뭐 매매 심리 위축으로 가격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매수세가 또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를 막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 앞으로 더 주목할 건 오는 7월 강화되는 DSR 규제인데요. 이때부터는 이 규제를 받는 대출 종류가 더 확대되고 또 한도도 줄어들 수 있어서 집을 살 거면 오히려 또 7월이 오기 전에 사야 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네. 또한 이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평년의 30% 수준에 그치는 것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오늘 또 댓글 다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언제 되느냐 이 얘기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있고 댓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고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선고 일정 공지가 안 됐습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또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네요. 네, 어제 재판관들은 오후 2시부터 평의를 시작해서 오후 예. 5시쯤 마무리했습니다. 이 전날처럼 저녁 늦게까지 평의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이후 오후쯤에는 선거 일정을 좀 공지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겠지만 끝내 공지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통상 2, 3일 전에 고지했다는 관례상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불구속 상태인 윤석열 씨의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고 또 수요일인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공판이 있어서 좀 월요일과 수요일은 또 피해서 잡지 않겠냐 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선고일을 잡을 것 같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 관계자는 심리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네, 확실한 거는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선고 기일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왜 늦어진답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전직 헌법재판관들과 이 헌법학 전문가 등에 따르면 방향은 정해졌지만 결정문의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이 단어 하나하나를 좀 신중하게 고치느라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재판관들의 의견이 안 모아진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가담 부분이 윤석열 씨 탄핵 사유와 또 좀 겹치는 만큼 그렇죠. 재판관들이 이와 함께 고심하느라 좀 시간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인데요. 이번 선고가 또 앞으로 중요한 또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기록에 증거 범위 등을 놓고 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진다면 헌재가 이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있다라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체제감사원장이나 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서 상당히 꼼꼼하게 하는구나. 딱 결정문 읽어보면 납득이 갑니다. 네. 그 부분 틀렸다 안 틀렸다가. 자,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어떤 예에 비추어서 아주 심리를 정교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어지면 안 되죠. 혼란스럽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잠도 못 주무고 잠을 거의 계시나요? 저도 못 자요. 거의 자요? 못 자고 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 같은데 어쨌든 원래 얘기할 때부터가 윤석열 탄핵 심판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근데 지금 보면 박근혜 그때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헌재는 윤석열 탄핵 심판 전부터 계속해서 신속 심리를 네. 강조해 왔습니다. 변론 기일도 주 2회 열었고 증인 신문도 저녁 늦게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따라서 지난달 25일 종결 뒤에 좀 2주 내에 결론이 쉽게 날 거다라고 예측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예. 예상을 훨씬 벗어난 지금까지도 선고 기일은 미정인 상태인데요. 심리가 길어질수록 사회적 분열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국민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에서 탄핵 각하로 플랜카드를 바꿔서 이제 여론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탄핵 쟁점을 일일이 부인하기보다는 좀 절차적 문제를 내세워서 아예 각하시키는 게 쉽겠다라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만큼 국회 탄핵소추 자체의 절차적 흠결을 주장해서 탄핵 심판 역시 좀 불성립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각하할 것 같은 뭐하라 그만큼 심리를 합니까? 각하라는 거는 아예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건데 글쎄요, 뭐 그런 주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뭐 생각할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용가라사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용가라사대 시간입니다. 목요일 남자 김용남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신가요? 근데 진짜? 자, 뭐 댓글도 대부분 선고길 얘기입니다. 아유, 네.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지난달 25일 날 변론 종결하고 네. 지금 한 달 거의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달 가까이 돼가죠. 아직까지 지정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또 들을 필요가 있는지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시간이 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헌법재판관 8명 중에 누군가 네. 소수 의견이 있는 있다. 거라고 봐야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절차적 문제가 됐던 네. 아무래도 절차적 문제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탄핵 사유 본안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네. 주장하는 재판관은 없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절차적 어떤 이유로 뭐 소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예. 아니면 그것을 평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다. 뭐 이것도 예측이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제가 보기에는 네.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 네. 탄핵 사유에 들어갔던 내란 죄가 빠진 게 가능성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어요. 또 뭐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서 200이냐 151이냐 이런 절차적 문제 또 그 절차적 문제에 기해서 예를 들어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또 무효 뭐 등등 또 얘기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 지금 거론을 할까요?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네. 따지면 그건 별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건이라고 봐야 예. 되겠죠. 근데 다만 대통령 탄핵 시에 직무대행이 누구냐?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 내지는 각하된다고 하면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돼야겠죠.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구냐를 명확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한덕수 총리 거 하고 같이 그 같은 시점 아니면 직전 직후에 선고하는 건데 결론을 그걸 못 낸다는 게 사실 좀 납득하기는 저는 그러니까 어려운데요. 한덕수 총리 건도 이제 쟁점이 한 두 네. 개 정도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어렵나요? 사건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뭔가 결론이 기각이나 각하나 아니면 8대 0이라고 인용 얘기를 했었는데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 3월 17일 월요일이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마지노선이다. 이 선을 넘어가면 뭔가 사달이 났다는 안 얘기다. 좋은 것이다. 네, 예. 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3월 17일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과연 이번 주에는 선고가 되는지도 불명확하잖아요. 지금 지금까지는. 목요일인데 네. 뭐 만약에 내일 선고다 그러면 글쎄요. 뭐 어제 정도에는 선고일 예정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없이 지나갔으니까 뭔가 지금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늦어지니까요. 예측을 하는 게 뭐 실제로 헌법재판소도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예측이 그냥 하는 예측은 아니잖아요. 지난 사례하고 비춰보고 헌법재판소 그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그 예측에 맞게 할 건데 아니면 안 맞으면 안 맞다고 뭔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 없이 시간만 지금 늘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전원이라 네. 제가 직접 확인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평의를 할 때 재판관 8명만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 헌법연구관도 그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평의를 하는 장소 앞에 이제 복도를 지나던 사람이 조금 들었대는데 예,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막 고성이 들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 고성이 들린다는 얘기는 언성이 높아져서 그렇죠. 이제 이 이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뭐 물론 전원이라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직접 들은 거는 아닙니다만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불안해지는 거죠. 사실. 불안해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이 오늘 정도 나와서 내일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이게 법에 뭐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3일 전에 그 하라는 거.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오늘까지. 지금 예. 탄핵 반대 뭐 찬성 입장에서 선고일이 딱 정해지면 집결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 여유를 좀 덜 주고 선고일을 공지를 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평결에 이르렀다는 뭐 어떤 소문이 아직 없어서 그러니까요. 내일 선고가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스럽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뭐 당일날 편결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직전에 편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촉박한 상황에 내일 선고를 하기에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특히 이재명 대표 선고가 다음 주 수요일 26일입니다. 예. 그거하고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 선고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예. 만약에 그걸 고려했다, 그걸 고려하고 있어서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사법기구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는 사법기구란 얘기지. 네. 그 헌법재판소라는 기구 자체가 정치적 성향 내지는 정치성을 띄워도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너무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선고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네, 다루는 거지만 사법기관일 네. 뿐이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이어야 한다 아니면 정치적이라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고려사항으로 지금 선고가 연기되고 있는 거라면 예. 너무 정치적인 거죠.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어야 한다. 아니어야 한다. 이제는 사실은 이게 뭐 저희 우리 김용남 의원님 또 이제 법률 가시고 저도 법률 얘기들을 하는데 잘 안 맞으니까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워요. 요새는
법조인들이 더 못 제일 맞춰요. 못 맞춰요. 네, 네. 제일 예측도 못하고 왜냐면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 뭐 법원의 네. 어떤 결정이라든지 최근에 봤던 뭐 석방, 법원, 검찰 예. 뭐 다 자기들 마음대로 예, 하니까. 너무나 그래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보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럽니다. 맞추지도 못하는데 자꾸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말씀은 예. 드리는 말씀이 원칙이다. 그냥 원칙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다. 하면 안 된다. 네. 그걸 고려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이게 4월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예, 지금 뭐 지금도 힘든데 4월까지 간다. 이게 4월까지 갈 정도의 논의가 필요한 건가요? 저도 그거는 이해 못 하겠어요. 이제 납득하기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처럼 명백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앞선 두 사건은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먼저 이루어졌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 됐고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8대 0으로 인용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이 8대 0 인용도 대단히 지금도 의문이고 지금 보니까 와, 그게 그때도 8대 0이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와, 지금 보니까 왜 8대 0인지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때도 이게 아. 어떻게 8대 0이 나오지? 적어도 의견이 충분히 그렇죠. 갈릴만 하고 갈릴 사건인데 그 탄핵 사유를 들여다보면 네. 뭐 글쎄 8대 0 나올 사안은 그때도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8대 0 사안인데 네. 이 제일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의 사례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비교해 보면 이때쯤에 선고를 할 거고 8대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제 예측이 좀 가능한 상황인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좀 빨리 좀 이렇게 결정이 나야 이 국민들도 그렇고 국가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네.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가에 대한 그 국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네.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저런 짓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국가기관의 수장들 뭐 그게 꼭 군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들이 야 이게 어떻게 저런 데에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 네.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말리지도 않느냐 뭐 그러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나마 헌재가 자기 역할을 좀 하는 거 아닌가라고 국가기관 중에는 가장 국민적 신뢰도가 높았던 기관이 헌재라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이 선고 지연 자체만으로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헌재도 언제까지도 뭐 좀 그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헌재도 현찮구나. 솔직히 그런 마음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시작할 때는 정말 빨리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하겠다 해서 국민들이 응원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시원찮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고지를 해주면 뭐 다음 주 초라도 결정이 좀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다음 주까지라도 좀 결정이 나야지. 다음 주 넘어가면 진짜 4월이잖아요. 네, 이제 4월입니다. 4월 달이잖아요. 다음 주가 3월 말이니까요. 야,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빠르면 3월 7일부터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3월 7일은 너무 빠릅니다만 14일, 지금 21일, 28일 넘어가면 이제 4월을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제가 그 12월 14일 날 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대선과 관련해서 네. 뭐 벚꽃 대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벚꽃은 지고 장미가 피기 전에 그 전 사이 기억이 기간일 납니다. 거라고 했는데 이거 네. 장미 피게 생겼어요. 아니 다른 분들은 2말 3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결정이 아마 3월 초까지 나지 않을까 하는데 김용남 의원님은 그래도 3월 말 중말 정도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넘어갈 수도 있겠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이러다 생각 들어요. 진짜 장미가 한참 폈을 때 대선 치르게 생겼는데 그나마 그거라도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뭐 지금 대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지금 이게
딱 정리가 돼야지만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되길 좀 바라면서요. 자, 계엄 때 좀 문제되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계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을 대량 구매하려 했던 군부대, 또 영연백을 그 시체 담는 보관백이 영연백이라고 하는데 군에서 3,000개를 실제로 구매했던 사실 밝혀지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거 대량 어떤 유혈 사태 이런 것들 대비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군이나 여당 측에서는 네. 오비 일학이다. 그 전부터 계획했던 거고 정부 조달을 통해서 납품 받은 게 뭐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인 네. 일주일 뒤쯤 받은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시켜 볼 수 있냐면 비상계엄 전에 왜 군 병원을 좀 비워라 병상을. 그것도 있었어요. 그게 있었잖아요. 예.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시켜 보면 이게 계획이 그러니까 대규모 유혈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까지 세웠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관이나 뭐 영연백. 영양병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때 병상도 비우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그 예. 계획까지 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비상계엄이 이제 벌어진 이후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비상계엄의 실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런 예. 것도 못 밝히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게 제일 큰 이유는 친위 구테타였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집권 세력이 그것도 집권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부 최고위 관리들이 참여하다 보니 이걸 제대로 수사할 기관이 없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법적 단죄가 뭐 헌재를 비롯해서 형사 재판까지 이루어진 다음에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남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 친위 쿠데타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대부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거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본질적 부분들한테 접근이 안 되는 경우 생기는 거 일단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들이 다 연루가 돼 있잖아요. 사실은 특검이 그래서 필요했던 건데 특검은 안 됐었고요. 내란 특검 관련은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도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즉시 항고 포기하는 바람에 뭐 석방되어 윤석열 석방도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죠. 네. 시간으로 계산한 게 법원 얘기가 맞다. 즉시 항고 포기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해놓고 맞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일선지 가면 야 시간 아니야 계속 날이야 뭐 이러고 있고 지금 완전히 블랙 코미디 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은 게 결국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인데 비슷한 내용이 그겁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청구 부분 3번 기각하다 4번째는 이제 청구가 됐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영장 실질심사 예정이 되어 있는데 법원 판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안으로 봐서는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 구속인데. 거죠. 지금도 증거인멸의 예. 우려가 농후하고 실제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뉴스도 전해진 바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무엇보다도 그 김성훈 차장의 지시에 불복했던 네. 당연히 그 지시가 불법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던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해임됐다는 뉴스까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이거는 밖에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은 뚜렷해 보이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새.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검찰이 결국은 구속 영장을 만들고 구속 영장 도장을 찍겠지만 경찰이 했던 거 적극적으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 봤잖아요. 즉시항고 포기함으로써 풀어주는 거를. 그러니까 요새는 하도 이상한 결정들이 많으니까 그렇고 예. 이게 경찰 단계에서도 3번을 기각당하고 영장 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경찰에서 10일 이상 끌었어요. 그러니까 10하루 이상 끌었어요. 아니 있던
구속영장에 도장만 한 번 더 찍어갖고 그것도 보내면 이해가 안 되는 돼요. 건데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도 지금 그죠? 열흘 이상 시간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즉각 영장 넣었죠. 통상 바로 같으면. 했어야죠.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 검찰, 뭐 법원 일부까지 아, 다 이상해요 지금 예. 사실은.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법원에서 그래도 좀 판단을 할 것 같은데 뭐 좀 보도에 따른 뭐 총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MBC 보도이긴 한데 김건희가 총 뭐 알아 갖고 있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윤석열 체포 당시에 그런 내용들 좀 영장 그 심사에서 좀 고려가 될 수 있을까요?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전해지는 거를 갖고 네. 영장 재판에서 그거를 고려하지는 않을 그렇죠.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영장 기록상에 얼마나 현출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글쎄 그게 기록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그렇죠. 더 높고 보도만 됐고 아마 그 기록이나 청구서에 있어야지만이 네. 법원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기로 하고 다만 만약에 김성훈이 구속이 된다면 항상 핵심 자체가 비하폰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비하폰에 모든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기관이 아니면 모든 그 수뇌부 관계된 사람들이 이 비하폰이 무서워서 지금 붙잡아둔 네.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 후는 비하폰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형사소송법상은 네. 이제 그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실의 그 책임자는 경호처장으로 해석을 했던 원래는 것이고. 박종준 처장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지금 처장이 공석이다 보니 차장이 직무 대행을 하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이제 그 차장을 직무 대행자를 책임자로 봤던 건데 김성훈, 이광우 모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책임자들의 어쨌든 조직상 상관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지금 거기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 그게 한남동 문제잖아요. 예. 관저에 나와 있잖아요. 석방이 돼서 할보고 하고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이거 서버 확보가? 그러니까 그거 쉽지 않아 보여. 예. 그거를 경호처에 이제 뭐 직무 대대대 대행이 네. 분명히 그거 어떤 지시나 불법적인 명령을 할 텐데 그거를 막아내고 그 영장 집행에 승낙을 할지 그 좀 의문이죠. 그냥 시기가 그래요. 좀 윤석열이 그 안에 있을 때 김성훈이 만약에 구속되고 이광우가 구속되고 그러면 그나마 서버 비하폰 서버 확보도 가능할 가능성이 큰데 지금 상황이면 위에 있단 말이에요. 총도 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하폰 서버 열어주라고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필 3월 6일 날 네. 서울고등검찰청의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네. 결정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구속 취소가 됐어요. 구속 취소가 돼서 네. 석방돼서 나왔어요. 참, 참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참 생각하면 할수록 뭐 좀 나쁜 상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좀 계속 안 좋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데 수사권 논란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나 경찰 내란죄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엔 뭐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기관은 없어요. 없다고 봐야 예. 되겠죠. 결국 특검 필요한 특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자, 미래절에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가장 좀 빨리 해결되는 건 또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탄핵 선고 좀 빨리 나야 그렇죠. 수사는 또 수사대로 또 진행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탄핵 선고가 돼야지 그 대통령 직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 후로는 조사가 좀 아니면 수사가 좀 원활할 것 같은데 그 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대통령직에 있는 가운데는 다른 죄에 대한 기소가 안 안 되잖아요. 되죠. 불소추권을 안 되죠.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할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뭐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탄핵 선고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야권 지금 김건희 상설 특검법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선용 특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검을 진작했어야죠, 사실은. 네. 몇 년째 지금 특검이
항상 안건으로 주요 안건으로는 올랐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3년 내도록 특검 얘기 많은 것 같아요. 특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한 근데, 번도 예. 없습니다. 근데 권력의 핵심부 그동안 뭐 대통령의 아들들 뭐 형님들 다 수사를 받아왔고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상 아들과 관련된 사안이었잖아요. 네. 내곡동 그 사저 의혹이 그거 다 특검했잖아요. 결국 특검 다 했습니다. 네. 예. 특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한 의혹이 이렇게 많았던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아들 형님들 뭐 일가족 통틀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 의혹을 받았던 적은 없어요. 처음입니다. 예. 예. 근데 특검이 한 번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막무가내로 지금 그 거부권 행사 뭐 이런 거로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일 약하게 얻어맞는 거는 그러니까요. 네. 최초 특검을 하나 받고 그걸로 했으면 변명도 할 수 있는 거죠. 특검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사실은 그거보다도 예. 제일 약하게 얻어맞는 거는 현직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직무 정지 당하지 않은 네, 정상적인 대통령인 상태에서 국가기관 네. 뭐 경찰이 됐든 검찰이 검찰에서 됐든. 수사받는 거죠. 예. 그 다음으로 좀 세게 얻어맞는 게 현직에 있을 때 특검 특검 수사 받는 받는 거예요. 제일 세게 얻어맞는 게 예. 정권 바뀌고 수사 받는 겁니다. 수사받으면 뭐 이거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보복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제는 완전히 탈탈 털리는데 지나간 권력이 되는 거죠. 예. 예. 일부러라도 현 정권 입장에서는 지난 정권 털어야지만이 인기를 얻는 네. 거니까 더 강하게 할 것 같은데 말씀대로 현직에 있을 때 받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거 막으려 하다 계엄한 거 같고 더 계속 문제점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특검법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고 명태균 특검법은 지금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회에 통과됐고 거부권 행사돼서 근데 검찰에서 이 명태균 관련해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특히 김건희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미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안 있잖아요. 되고 있다. 예.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라는 거는 그 핵심 의혹은 공천 개입에서부터 네.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공천 개입의 당사자로 의심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통령 부부잖아요. 두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나 외환죄는 아니니까 대통령은 아직 현직에 있는 동안은 불소추 특권을 가진다고 하지만 배우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더 직접적인 당사자가 배우자인 것도 사실이고 사실관계상. 우리가 사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제1 수사 대상은 거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오세훈, 홍준표 사실은 여기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2차죠. 1차는 아니죠. 1차는 공천 개입 핵심부터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정치인들이 그동안 뭐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과 어떤 일을 했느냐, 진짜 여론 조작을 했느냐, 그거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내지는 뭐 어떤 개입을 했느냐, 당무에 이거를 수사하는 게 2차인데 지금 거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1차는 빼고. 지자체장들만 지금 조사를 네. 하고 있어요. 밑에 사람들. 정말 중요한 사람은 하지 않고 26일 날 지금 현안질의 국회 잡아놨는데 명태균 나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글쎄 거기도 네. 사실은 뭐 좋은 사람이기보다는 네.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항상 결정을 하지 대의 명분이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 담 쌓은 스타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자기가 나오는 게 유리할지 안 나가는 게 유리할지 판단하겠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는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또 아주 뭐 이렇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또 논란이 되는 게 토지거래 제한구역 해제를 했다가 다시 더 확대해서 지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권 욕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거는 행정의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최악인 것 신뢰를 같은데. 손상시킨 거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지금 부동산 제도에 대한 조금 그 이해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지금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는 뭐 물론 지난 정부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강요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그게 네. 세금뿐만 아니라 뭐 금융 대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상 한 가구는 한 채만 가져라. 네, 이게 세금상 뭐 또 대출 규제를 통해서 강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똘똘한 한 채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가장 지금 핫한 지역이 어디냐면 네. 삼성역 주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면 삼성역? 그게 예. 옛날 한국전력 부지 지금 현대. 현대차 그룹에서 예. 사옥을 짓겠다고 하는 그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에요. 어, 근데 이번 35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삼성역 주변을 푼 거예요.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그리고 잠실까지.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휘발성이 높은 지역을 거기를 풀어버린 거예요. 예. 다른 그 생각을 해보면 거기 풀면 됩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저 같은 저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봐도 알겠는데 정책을 서울시라는 그 큰 지자체 정책을 하는 사람이 그거 생각을 못 한다는 게 언론에서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사실은 지금 똘똘한 한 채 강요 정책을 네, 바꾼 다음에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순서가 사실은 삼성역 주변은 가장 마지막이 됐어야 돼요. 정말 마지막에. 네, 정말 마지막에 거기는요 예. 어느 정도 핫하냐면 예. 개인들뿐만 아니라 온갖 기업들도요. 네. 그 주변에는 뭐가 땅이나 뭐가 매물로 나오는 순간 없어집니다. 사실은. 뭐라도 나오면 네. 삽니다. 아무나. 네. 정말 가격도 어마어마하고요.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거기를 풀어줬으니까. 거기부터 풀었다는 게 진짜 조금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죠. 글쎄 오세훈 시장이 저런 걸 진짜 모르고 한 건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또 그러놓고 또 안 되니까 또 바로 또 사과하면서 또 지정을 또 해버렸어요. 다시. 지정도 또 확대해서 더 했잖아요. 확대해서 안 묶여있던 용산까지, 지역까지 용산까지 다 다 해버렸어요. 묶었는데 이거는 정말 행정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라는 측면에서는 엉망인 거죠. 엉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의 용가라 사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네,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신윤희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슈 3합 시작을 하는데 공식 질문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께서 한 주 동안 관심을 가졌던 뉴스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우리 신윤희 변호사님. 네, 어제 뉴스예요? 네, 보도가 됐는데 드디어 이제 그 대통령 관저에서 네.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V1이냐 V0냐 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체포 직후에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데 쓰라고 있는 건데 예. 질책성 말을 하면서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총기 사용에 대해서 직전에 피청구인 윤석열이 김성훈 차장에게 총을 쏠 수 없냐, 쏠 수 없냐 했다 네, 이거잖아요. 검토 지시를 내리고 예. 총이 안 되면은 칼이라도 쓸 수 없냐 뭐 이런 네.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 김건희 씨의 이런 발언은 김성훈 그리고 이제 또 이강호 본부장까지 함께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그 영장 청구에 그 영장 청구서에 기재가 됐고 사실 이 발언 자체는 경찰이 확보해서 이렇게 영장 청구에 기재까지 된 걸로 예, 밝혀졌는데요. 정말 사실 이재명 대표를 뭐 총을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이 그냥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위협을 받고 방탄복 네, 입었던데요, 방탄복을 이제? 입고 예. 지금 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되지 않나. 그리고 누구를 총으로 뭐 쏜다 안 쏜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기존에 이제 노상원 수첩에도 그 정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다 뭐 폭사 나오죠. 예, 이런 게 다 수거, 나오지 않습니까? 폭사, 자폭 뭐 여러 얘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죠. 지금 예. 이런 이야기가 예. 뭐 대통령 관저에서 나를 체포하러 오면은 총을 쏠 수 없냐 이런 이야기부터 뭐 기관단총을 뭐 관저에 옮겨놨다 이런 이야기가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 이강호 본부장이 들어오면은 뭐 기관총 들고 나가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이 지시는 체포 때문이 아니라 시위대가 들어올 경우라고 말을 또 변명을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지금 무슨 이 상황이 정말 예. 이게 뭐 화가 나서 아니면 하는 소리로 아예 총 있으면 막 이게 아니에요. 네네네. 대통령의 배우자가 질책을 했고 그것을 이제 질책받은 경호원이 상부에 보고하는 어떤 포렌식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공식적인 어떤 질책, 공식적인 문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 영부인이 네.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그것도 놀랍습니다. 예, 그게 지휘하죠. 일단 총설하고. 하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이 내용이 네. 총을 쏘라는 얘긴데 이런 말을 대통령이 했어도 사실은 문제죠. 난리가 날 문제입니다. 예. 그 뭐 예를 들면 전두환 같은 경우에 예. 누가 발포 명령했는지를 끝까지 추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네, 그 문제가 얘기 됐잖아요. 못하고. 네, 문제가 됐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정말 그 자리에서 한 발이라도 총이 발사가 됐으면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역사적으로 추적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렇죠. 이 말을 예. 대통령도 아니고 영부인이 저 경호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질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뭐 글쎄 실제로 총이 발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요. 네. 밝혀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 형사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묻는 물어야 게 된다.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러 올 때 나를 막아라, 나를 지켜라, 총기 사용해서 검토한 거, 이런 네. 지시 내린 거 이런 거 자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아닙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아무런 의사에 대한 교환 없이 각각 총 얘기를 꺼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같이 얘기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네네네. 같이 얘기한 것이지 이게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총 검토 지시를 했는데 왜 그때 안 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함께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예, 방해 교사죠. 네, 네. 교사를 한 것으로 저는 봐야 그렇게 된다. 아니, 그리고 공무로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네. 근데 수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사해봐야 네. 된다.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드러나면 사실은 엄벌해야죠. 엄벌해야 된다. 자, 우리 김필성 변호사가 눈여겨본 이슈,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여기 아마 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이게 이제 보도 자체는 그저께 됐습니다. 그 육군에서 네. 영현백 영현배. 예. 종이관 1000개를 이제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주문해서 주문된 게 12월 11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계엄 이후입니다. 이게 11월
12월 11일에 납품됐다고 하는 게 이제 육군이 공식 반박을 냈거든요. 네. 반박을 내긴 해서 반박 기준에서는 그런데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작년 8월 22일 날 이군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서울의 종이관 업체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네. 시신 이동 보관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걸 물어보고 그다음에 종이관 만들면 제작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냐.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네. 곧 쓸 것처럼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제가 이제 육군 쪽의 반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균형을 맞을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바라볼지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어서 뭐 업체도 납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알아본 이후에 적어도 5년 이내에는 군이 이런 걸 사본 적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 창군 이래로 한 번도 이런 거를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걸로 이제 추측이 된다라는 네.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영연백도 원래는 한 1,800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창군이 지금까지요. 네. 갑자기 이제 작년에 3,000개를 더 사가지고 거의 5,000개 가까이 영연백을 확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고 말씀드렸던 납품된 날짜는 12월 1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그 계엄 시기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어서 뭐 이제 계엄이 지금 그 즉흥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건 이제 거의 드러났으니까요. 네. 작년 8월 정도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쏟아지는 의혹은 이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계엄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육군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군은 뭐 영연백을 원래는 대량 확보하는 게 2022년 합참의 계획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2024년부터 28년까지 이거 순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납품을 받는데 1회 첫 납품이 그때 있었던 것이다. 네. 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건 사실 전 수사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만약에 대량으로 사람을 죽일 생각이 있었으면 이거 학살이잖아요. 그렇죠. 있을 생각이 있었던 거. 그리고 이거는 내란에 있어서 내란에 이제 물론 지금 내란은 이제 저 포괄로 가긴 갑니다만 내란죄의 중대성 심각성을 이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이게 이제 영연백 하나에 2-3만 원 정도 한대요. 비싸네요. 하나에 2-3만 원 정도인데. 2-3만 원이요? 2-3만 원. 2-3만 원. 하나 2-3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일반 납품도 일반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뭐 저기 그런 변사자나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장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면 특별히 주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4개년이나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차근차근 할 것인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찾아보면 저 나올 거. 영연백이 뭐냐 하면 영연이라는 말을 일반 우리 시는 잘 모를 것 같은데 시신을 좀 높여주는 그런 의미고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영연 시설들도 있어요. 영연만 하는 그런 병사들도 있고 부관 병가에서 그런 걸 하는데, 사실은 그 지퍼백입니다. 시신 올려고 우리 월남전 이런 거 네. 베트남 전쟁 보면 나오는 그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국지전이나 사람이 많이 죽을 수 있으면 빨리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뺏길 수도 있고요. 또 수거하려고 뺏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종이관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창군 이래 종이관을 군에서 이렇게 준비한 적은 없었다는 게 군 네. 관계자의 설명이거든요. 종이관, 영연백, 처리, 종이관을 생각하면 뭔가요? 종이관으로 뭐 시신을 잘 처리한다 이게 아니라 태우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군에는 사실은 1년에 육군 정도 한 100여 명 정도가 사망자가 그렇죠. 발생합니다. 뭐 자살이든 뭐 사고든. 근데 그렇게 사망한다 하더라도 영연백이 필요 없습니다. 네. 총성적으로 옆에 다 군병원도 있고 글로 인도하면 되는데 백이나 종이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냐면 아주 급전적인 상황인 거예요. 전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주 급변적인 상황에서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노상원 수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거기서 뭐 사고라든지 가스, 폭발, 그리고 뭐 침몰, 격침 이렇게 대량 어떤 살상에 대비한 이런 게 아닐까.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육군이 이제 어제 밤에 이제 반박을 냈는데요. 네.
육군이 만약에 사실이 뭐 정말 이제 장기 계획에 따라서 한 거면 억울하겠죠. 네. 근데 지금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아주 짧아요. 문장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의혹을 씻고 싶다면 지금 2022년에 합창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 2024년부터 28년까지 중기 영연백 확보 준비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이상한데 그걸 중기 계획 뭐가 그 중요하다고 그게? 그거 중기 계획 했던 거 그거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공개하면 돼요. 예, 그게 뭐 군사 기밀일 것도 없고. 그리고 왜 이군단 같은 야전 부대에서 그런 걸 합니까? 그러니까요. 국방부에서 하죠. 그런 걸 산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걸 공개해 주시는 게 맞고요. 만약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아마 끝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총기 얘기, 영연병 얘기 다 어마어마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사실 탄핵 심판 선고 이거하고도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보도가 지금 나오는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도 있는데 네. 탄핵 심판 선고 안 할입니까 헌법재판관님들 이런 의미로 언론들이 하는 거 아니냐 생각도 드는데 선고 얘기 똑같은 질문 또 드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언제 나는 겁니까? 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뭐 사실 뭐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저희들 예측을 여기 다 우리 법률가고 우리 저희 경험에 비춰서 예측을 해봤는데 예측이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아예 안 맞아요. 네. 네. 그럼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금요일에 발표될 것이다. 오늘 지정하고 발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고일 예측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 근데 왜 네. 이렇게 늦어지는 것일까? 네. 이것에 대해서도 뭐 예측하는 게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지금 다 있어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모두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다 나왔어요. 네네. 네. 근데 저는 뭐 헌재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조급하게 선고하지는 말자,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자라고 해서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숙고합시다. 뭐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돼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나온 이 설 중에 또 뭐 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계속 설득을 하느라 만장일치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어떤 마음의 결정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거를 설득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뭐하러 설득합니까? 네네. 설득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설득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길게 걸린다기보다는 글쎄요, 이제 천천히 하는 것에 대한 합의는 되어 있어서 뭐 국민들의 이런 애타는 심정에 대해서 일일이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 예를 들면은 지금은 다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공수처가 체포를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때도 좀 국민들이 피가 좀 말랐어요. 그렇죠.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흰눈을 정말 그 은박지로 다 맞으면서 막으면서 키세스 단들이 거기 간주 앞을 지킬 정도로 그렇게 정말 밤샘을 몇 날 며칠 하고 나서야 겨우 체포 오늘인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다 체포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처럼 돌이켜 보니까 네. 탄핵을 소추할 때도 네. 오늘 하냐 내일 하냐 이러면서 두 번째 되지 네. 않습니까? 네. 또 체포할 때도 네. 오늘 하냐 내일 하냐 잠 설치고 이번도 선고 때까지 이렇게 국민들이 그렇죠. 잠을 설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지난 일에 대해서는 또 이제 박근혜 씨 탄핵됐을 때 당시 일 분위기를 보면은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고일이 그때도 잡히기 전이었어요. 네. 전에 승복해라. 헌재 결정에 승복해라. 지금 똑같더라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승복해라. 그거를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승복해라 하고 그때 박근혜 탄핵이 됐죠. 그렇죠. 예. 승복해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쪽에서 혹시라도 무슨 이야기라도 듣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진짜 소름 돋는 불안감이 엄습된다라면서 뭐 어마어마한 이제 또 이야기가 이제 반대쪽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네. 지금도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승복해라라고 했을 때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구나. 예측을 네. 하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뭐 오늘 고지하고 내일 선고하는 거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4월 달까지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예. 이제는 모르겠다 이제는 말씀하시는군요. 그게 사실 이제 저는 이 사건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네. 탄핵 처음 냈을 때 2월 말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2월 말. 예, 왜냐면 2말 이게- 3초 얘기했었습니다. 예, 2월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게 뭐 저기 쟁점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증인 채택되는 걸 보면서 숫자가 좀 증인은 좀 있네. 생각보다는 좀 하는구나. 그러면 3월 초까지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3월 초는 진짜 진작에 지났고 네.
그 사실 이제 변론 종결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던 정도에 끝났거든요. 2월 25일입니다. 예, 끝났기 때문에 한 뭐 2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법조인들이 상식적인 기준에서 경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지난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이지 않다는 건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측이 안 되는 거. 다만 제가 이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도 오늘도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온갖 그러니까요. 분석을 하고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밭글이라고 막 돌더라고요. 엄청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도는데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제가 좀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 말씀을 드리면 뭐죠?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다. 하나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법조계에 대한 이 신뢰도가 정말 낮기로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그 우리나라 법원이 그 전두환 박정희 때도 딱 하나 지킨 게 있습니다. 뭐죠? 판결 내용을 미리 누설하지 않는 거. 보안을 유지한다면 예. 판결 보안. 판결 네. 보안을 유지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탈가차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 판결 보안을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요. 네. 아마 이제 그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뭐 일하면서 한 번 이상 들었을 사건인데 그 법조파동이라고 사법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법파동, 예. 그게 이제 박정희가 한참 서슬 펄을 때 박정희가 원하는 대로 대법원이 판결을 안 맞춰줬다고 대법원 대관들을 막 탄압하고 했던 사건인데 네. 그게 미리 내용이 누설되고 판결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알았으면 판결 낸 다음에 그럴 게 아니라 네. 판결 전에 했었어요.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법파동이라고 부르는 게 두 번 있었는데 둘 다 끝난 파법 결정이 이제 판결 나오고 그리고 경로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게 불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같은 경우도 그 이번에 계엄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박근혜와 청와대는 탄핵 기각을 확신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헌재 분위기를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력자들이나 독재자들도 헌재나 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미리 알아내는 게 불가능한데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 그러니까 미디어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전부 없어요. 자기 추측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가 최근 밭글들을 저도 받아보는데 네. 보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 불안감 조성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대본이 그거거든요. 이게 헌재 안 될 것 같다, 네. 탄핵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내용들, 불안한 내용들이 사실 많은데 그거 구체적으로 뭐 어느 재판관 이름도 찍어서 막 돌려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제 입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아까 체포도 그렇고 이것도 벌써 그걸 그랬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네.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 예측을 해드리고 뭐 법률 그런 남들보다 조금 더 법률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안 맞으니까 사실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그래 그나마 여러 가지 뭐 경우의 수 중에는 이견이 있다 재판관들 또 문구를 끝까지 조율하고 있다 아니면 마지막 세 가지 정도가 세 번째가 뭐냐면 전원 일치하려고 계속 시간 끌고 있다 이러는데 그나마 뭐 이런 질문도 좀 의미는 없긴 하지만 어떤 거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 세 개가 뭐 경우의 수 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냥 끌고 있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끌 리는 없다고 네.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뭐 문구를 조율하는 게 저는 그나마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러기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져요.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는 어제까지는 통지가 고지가 돼야 됐었는데 이번 주에 안 된다면 사실은 지금도 한 일주일 정도 오버된 상황인데 다음 주까지 간다는 건 사실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3월 12일 전에 네. 선고를 하면은 이제 보궐선거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300억 정도의 예산을 네. 뭐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선거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다라고 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그런 거 다 무의미하다. 다 그리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헌재 재판관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우리라도 이런 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그런 않겠습니까? 생각을 하는 이렇게 것 같다? 누가 한 명이 이야기했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거는 좀 국민적으로 하니까 빨리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시간을 끌고자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춰주는 그 대신 뭐 그 자체가 의견의 불이치가라기보다는 최대한 누군가는 천천히 하자라는 분명히 의견을 냈을 것이고 우리라도 신중하게 되네 이럴 때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그래 우리라도 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르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이제 무제한 지금 거의 그럼 차라리 그런 경우라면 누구 말대로 스케줄이라도 좀 알려주는 게 낫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12일 정도에 우리 2주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기다려라. 그것도 안 되나요?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판결은 기다려달라 하죠. 날짜 잡잖아요. 변론 종결할 때 얘기하잖아요. 네, 한 달 후에 매달 며칠 날 판결 합니다. 선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헌재는 이제까지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네. 선고를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딱 날짜를 정해놓으면 듀를 딱 정하는 거니까 네. 그때까지 숙제를 끝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들은 뭐 부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렇게 싶긴 한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게 저는 뭐 재판관 간 이결이나 이런 게 문제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사실 평의가 갈린다거나 대립이 되면 저는 헌재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서 이건 제가 의견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리고 문구 조율은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니에요. 네, 문구 조율은 뭐 저도 사실 지난주까지 했으면 문구 조율이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더 이상은 그 얘기는 아니고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재가 그 여러 가지 그 재판 외적인 것들을 고려하면서 판결 시기를 잰다거나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특히 헌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진보냐 보수냐 딱 갈리잖아요. 갈리기도 하고 누가 나를 임명했냐 이런 게 갈리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내가 누구 임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쪽 생각을 안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평이합니다. 하지는 않겠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끄는 게 유리한 정치적인 걸 이제 대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걸 감안하시는 분이 네. 그런 분들이 시기주를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있어서 일치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고지는 안 될라나요? 뭐지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8대 0으로 이거는 결론은 8대 0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좀 저는 그렇게 이제는 조금 오히려 지치지 않게 되었어요. 사실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막 계속 이렇게 특히 수요일만 막 기다리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께서도 뭐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 뭐 하냐라고 이제 많이 이제 화를 내시고 하는데 네. 그런 거는 좀 아직까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법조인들 지금 사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은 뭐 탄핵 기각과 탄핵 찬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팽팽하고도 복잡하고도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만 네.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고요. 저도 이제 학자들 뭐 헌법학자들 이런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없는 건 아닌데요. 한 90% 이상은 다 끝난 거고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분이 있는 거라 사실 논쟁거리가 별로 없어요. 없고 이게 지금 이게 뭐 이번 최근부터 각하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기각 얘기를 했지만 기각 각하 전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법리적인 얘기를 자세히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시기를 조절하는 거 어쨌든 시기는 조절하는 건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번 주까지 온 걸 봐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라리 그냥 잊어버리고 다른 거 즐기시다가 다른 거 하시다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네, 집회에 나가야 됩니다. 네, 다른 거 하고 있고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구속 취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 구속 취소도 컸던 것 같아요. 만약에 윤석열이 밖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 정도 걱정까지는 안 올라왔을 건데 그러니까 사법부를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으로 보면 같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어떤 법조인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0.00001%의
가능성을 100% 가능성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은혁 후보자를 아직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왜 임명 안 할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직무유기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직무유기죄죠. 그러니까요. 이거 직무유기죄고요. 이제 이게 뭐 단순히 임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기 기속행위 명백한 헌법상 헌법상 기속행위잖아요. 저기 임명해야 되는 게 지금 임명해야 한다. 예, 그게 지금 권한쟁의에서 결정이 났는데 권한쟁의를 무시하는 거는 이거는 뭐 단순 사실 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단순한 그 수준의 그냥 직무유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당장 그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맞아요. 이거 당장 들이닥쳐서 체포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현행범이니까 예. 현행범은 사실 형사법 보면 누구나 체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현행범 체포.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은 사실 듭니다. 제가 이게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권한쟁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는 게 뭐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권한쟁의 이거 결과를 따르라는 건 헌재재판소 법하고 법에 딱 찍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 뭐 정치적 속셈, 뭐 계산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장기적으로 이것이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3명 중에 2명 임명했을 때 양쪽에서 다 욕을 먹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최상목 대행도 결국은 국힘 쪽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쪽을 그쪽에서부터 또 내쳐지면은 사실은 자기가 이제 도움받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네. 뭐 욕을 먹고 어차피 내란에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 어차피 자기가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그쪽에 밑보이는 짓은 하지 말자. 네. 하더라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정말 전형적으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매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나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박근혜 씨가 탄핵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 국정에 손을 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네. 어제는 퍼스널 칼라를 이제 본다면서 대보면서 굉장히 해맑은 표정을 지었는데 네. 퍼스널 컬러는 한 가지로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을까. 뭐죠? 수의복? 수의 색깔입니까? 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헌법소의 의지가 없는 자가 지금 권한 대행의 자리에 있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많은 국민들 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스트레스가 좀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겠죠. 아마도 정상적으로 가는 모습, 그 모습 언제 또 이루어질지 보여줄지 하여튼 오늘이라도 좀 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음 주 한다고 나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덜 불안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 드립니다. 2,000원 상당 할인 쿠폰 지급해 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달면 하루 5번까지 5,000 통통 쿠폰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쇼미더민심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떠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쇼미더 민심입니다. 유니용 오피니언스 대표, 박영식 시사정치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조사 개요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7명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4.4%로 집계됐습니다. 자, 요 탄핵 선고 심판 선고일 아직 미정입니다. 이제 요 질문이 좀 뭐 가능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기각돼서 대통령실 복귀하게 되면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그거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 박영식 에디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불편한 과정이긴 하지만 예. 유의미한 조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 씨가 복귀를 한다라는 이 가정을 하게 될 경우에 국민 절반 이상은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55%네요. 보시는 그대로 선포 가능성이 있다가 55.1%고요. 예. 선포 가능성이 없다가 40.3%고 잘 모르겠다가 4.6%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거 결과를 보니까 2030 그리고 수도권 쪽에서 좀 비교적 정치색이 많이 없는 네. 이런 응답층들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추가 계엄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전망했다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정치 좀 성향별 뭐 진보냐 예. 보수냐 국민의힘 지지자냐 민주당 지지자냐 등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표집이요. 예. 진보 성향층에서는 뭐 80.4%가 선포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더 또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겠죠. 민주당 지지층이겠죠. 예, 그게 이제 진보 성향층이면 그보다 성향이 더 강하게 예. 그 정당 진영의 대표 정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예. 지지층에서는 92.3%. 그러니까 돌아오면 다 죽는다 이거네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진보 성향층이나 이제 야당 지지층들이 예. 상당히 사실은 그 불안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돌아오면 92.3이면 그 100%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중도층에서도 62.9%. 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보수 성향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30.5%. 네.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이상이 보수층에서도 선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런 가능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1차는 단순히 계몽령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부분들한테는 수긍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도층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조사에서 확실히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20대 30대에서도 뭐 50% 이상 선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불안도가 좀 폭넓게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돌아오면 2차 비상계엄 일어날 것이다 우려하고 있어요. 탄핵 기각될 때.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 92.3%라는 건 그냥 돌아오면 우리 죽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뭐 너무 당연한 응답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쩌면 기존에 그 윤석열 씨가 했던 발언들, 뭐 사령관들이 지시로 받았던 응답들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 포고령 위반이다 체포해, 그리고 계엄이 해제돼도 2번 3번 내가 하면 돼. 이제 이런 성정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윤석열 씨의 비정상적인 사고라는 게 이미 대중에게 노출된 상황이고, 네. 툭하면 경노하고 극노하고 또 음주를 너무 자주 즐겨가지고 이성적이지 못하다라는 거를 뭐 국민들이 다수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는 불편한 가정을 했지만 이 결과를 전망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2차 비상계엄은 상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쉬운 것이고, 한 번은 또 연습인데 두 번째 또 실전이 되는 거고, 되는 겁니까? 평생 감옥에서 썩을지도 몰랐던 위기에 놓였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그 절박함과 조급함 때문에 내가 반드시 살아남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저희가 이따 뒤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다뤄주셨던 내용 중에는 윤석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조차도 야, 총 뒀다가 뭐 하냐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니 제가 최근에 읽었던 칼럼 중에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가 이런 얘기를 성한용. 썼어요. 예. 윤석열에게
계엄 면허증을 우리가 줄 수는 없다. 즉 이번에 기각돼 가지고 만약에 나온다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게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2차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글을 써놨는데요. 저도 뭐 100% 동의하고 밖에서 지금 계몽령이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미 이 계엄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싹 다 이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반대 진영 사람들 수거해가지고 영현백이라고 불리는 시체백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랐던 그런 상황이 이미 보도가 됐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런다라고 한다면 실제 기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립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요. 네. 참고로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 이 표집 성향 분석을 말씀 안 드렸는데 예. 보수가 이 조사에서는 408명이었고요. 중도가 347명, 진보가 282명이었습니다. 보수가 한 120명 정도 더 많은 조사였다는 점. 요즘 보수 성향의 어떤 네. 표집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예, 지금 보면 1000명 조사를 하면 네. 뭐 진보 성향층과 보수 성향층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면 100명 이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고 어떤 건 많이 나는 것은 뭐 150명 이상 예.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보수 성향 좀 응답자들이 뭐 과거 조사에 비해서 더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흐름들은 일정 부분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물론 이제 이전에도 보면 보수 응답자들이 약간씩 많은 현상들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폭이 더 커진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조사들을 보게 네. 되면 뭐 2차 비상계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상당히 높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보수 성향층 내에서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 저희가 5개로 세분화해서 이제 토마토에서 하잖아요. 네. 적극 보수가 160명이고요. 다소 보수가 248명. 그러니까 네. 다소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진보 그러네요. 쪽도 가보면 다소 진보가 183명, 적극 진보가 99명이었다고 합니다. 적극층이 상대적으로 더 적네요. 적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본인 생각인 거죠. 뭐, 그거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도 뭐 실제는 더 셀 수도 있을 네. 텐데 어쨌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수층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향을 강약으로 나눌 수 있고 진보 성향층도 강약으로 나눌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수 성향층에서 적극 보수를 한 사람이 이제 160명이 표집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적극 진보는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최근 조사들에서 보면은 보수 성향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진보 성향층보다 조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많다. 거기다가 플러스 성향의 강도 높은 분들도 좀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그래서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것이 뭐 약간 보수 성향층에 계신 분들이 최근에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성향이 세진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분명하게 확인될 수는 없는데 좀 여러 가지로 좀 확인이 되고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최상목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부분입니다. 국회가 이제 재표결 이제 할 수 있는데 국회가 명태균 특검법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인식 에디터? 예, 이제 재표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이제 국민 절반 이상은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55.7. 예, 네. 55.7%고요. 특검법에 반대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30% 초반, 32.9%, 잘 모름이 11.3%였습니다. 네. 여기 뭐 70세 이상 제외하고는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해야 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 우세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따 뒤에 또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마는 뭐 대구 경북도 제외하고 불경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찬성 답변이 과반 이상 나왔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조사. 이런 조사들 보게 되면 예. 지금 많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보게 되면 최근엔 5대4 정도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차가 20% 네. 이상 차이가 나고 더 많이 나죠. 있으니까 예. 사실은 이것도 보수 성향층에서도 30% 이상이 특검법 찬성해야 한다. 또 중도층에서도 60% 이상이 특검법 찬성해야 한다라는 기류를 보여주고 있고 대개 이제 과거에도 조사를 보게 되면 네. 어떤 이제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국민 여론이 그러면 그 의혹을 조사해야 된다, 아니면 특검이든 뭐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이 사안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뭐
이제 여당 일각에서 얘기한 대로 이것이 약간 위헌적 요소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설득력이 충분하게 지금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 결과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박인식 에디터. 네, 범보수 진영을 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범보수 진영은 지금 당연히 저희가 여러 조사들을 쇼미더민심을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22.1%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11%, 한동훈 후보가 9.2%, 오세훈 8.7%, 홍준표 6.4%, 안철수 3.6%, 이준석 2.6%. 범보수니까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같이 그러니까요. 껴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뭐 그 외 다른 인물이 14.3%고요. 네. 여기엔 없다가 없이 더 많네요. 없다가 19%. 19.2%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이 포션으로 따지면 김문수 뒤를 이을 정도로 이 후보 중에는 없다. 잘 모르겠다가 2.9%로 나와 있어서 특히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다른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약진이 두드러진 사람은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가 네. 범보수 진영 대결에서 2등을 한 적이 아마 미디어 토마토 결과가 이례적인 결과로 나왔던 걸 제가 지금 다른 조사는 거의 다 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2등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잘 근데 안 지금 나네요. 오늘 네. 보니까 지금 2등으로 좀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이런 조사들은 사실은 착시가 있는 거예요. 착시가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주자들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진보 성향층도 있다는 거예요. 역선택 그래서 같은 사실은 것도 이제 있네요. 뭐 인위적 우리가 이제 역선택, 연선택 많이 얘기하지만 네. 나 역선택 해야지라고 역선택하신 분들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승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으니까 진보 성향층에서는 뭐 보수 다른 주자들과 결이 좀 다른 측면에서의 호감도 가지고 계신 그렇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응답을 한 것이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그게 역선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뿐인 것이지. 예.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2위로 나온 것은 진보 성향층과 그렇게 민주당 보면 되겠네요. 지지층에서 높은 거고 그다음에 그 외 다른 인물 또는 없음이 제일 높다. 예. 그러니까 진보 성향층 중에서는 이런 거죠. 좀 성향이 다른 어떤 인물, 유승민 같은 인물을 지지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결과들 좀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층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그분들이 거예요. 누구를 지지하냐가 맞습니다. 중요하지 그래서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43%예요. 두 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도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예. 순도가. 왜냐하면 그 해당 지지층에서의 지지가 확실히 높아진다고 하면은 예. 그리고 보수 성향층 전체로 봤을 때도 36.7%가 김문수 후보를 장관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들이랑 격차가 아주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흘러나온 얘기가 지금 현재 경선 룰대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김문수 장관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높은 것 매우 아니냐라고 높죠, 이제 그러면. 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있겠고 네. 만약에 이제 지금의 룰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룰을 변화를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다른 후보들도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인데 지금 요 짧은 기간 네. 그다음에 현재의 룰 이렇게 한다면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이제 유리한 흐름인 거죠. 한동훈 전 대표 어떡합니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동훈을 능가할 인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 김종인 네.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서 늘 이제 뭐랄까 회자되는 네. 이제 경력 내지는 뭐 전문 용어로 이제 짬바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이제 평가되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고요. 더 이상 거론되기에는 이분이 별의 순간이나 픽을 언급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능가할 인물이 없다라고 이제 평가하신 대목에 부동의하는 분들이 저는 대다수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전략 자체가 너무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전략을 한동훈 전 대표가 불가피하게 택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김문수 후보가 너무 단단하게 코어 지지층이 강하게 이제 확보돼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대선 주자 1위,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비호감이 가장 높다라고 분류되는 이재명 대표를 때려야만 본인이 살 수 있고 그나마 좀 보수층 지지의 회복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고 자신이 과거에 흘러왔던 그 어떤 서사와 비교했을 때 한동훈이 적합한 보수의 적장자이냐 이거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2조 심판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재명만 때리고 조국만 때려가지고 결과가 어땠는지는 뻔히 보이잖아요. 그걸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아쉽고요. 어쨌든 그때 총선은 어떤 전체 선거고 전국 단위 선거고 대선도 전국 단위 선거지만 인물 중심의 선거잖아요. 네. 특히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면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지도자성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없어요. 좀 뭐랄까 제가 보니까 예. 전략도 부재하지만 내는 메시지 관리가 조금 실패한 게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이재명에게 질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페북 메시지라든지 예, 봤어요. 예. 모스트 데인저러스 맨이라든지 몸조심 같은 발언은 깡패들이나 하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이재명만 때리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소구할까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두 가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지금 4명의 주요 후보들이 있잖아요. 예. 다 핸디캡이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명태균권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서 이게 지속되면 타격을 받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것은 이제 본인 혼자 아니겠느냐. 네.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논리가 하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권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이제 후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건데 우리 이제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만의 어떤 나는 이래서 우리 세상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우리 사회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컨셉이라든가 비전이 사실은 있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붙여주면 맞아요. 좋은데 이건 없이 이거 다른 사람 문제 있으니까 나로 아니면 저쪽 상대방을 이제 우리가 정면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 호응도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2%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오해 없는 예. 발언이긴 한데 예. 이제 스스로 빛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빛이 나는 이른바 이제 반사체 정치라는 게 이제 뭐 반사체. 다르게 얘기하면 예. 이제 안티테제로서 뭐 어떤 비유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지지층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의문이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범진보 진영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인식 에디터? 네, 범진보 진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진보 진영에서는 예상하시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46.9%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순서대로 김부겸 7.5%, 그리고 김동연 6.2%, 김경수 4.2%, 김두관 3.2%, 그리고 이광재 1.7%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외 다른 인물 없음의 비율이 적지는 않습니다. 없음이 16.2%고 그 외 다른 인물은 9.6%로 분류가 됐고 잘 모름은 4.6%였는데 응답자 중에 10명 중 1명 가까이가 다른 인물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전 지역과 전 연령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항시 우세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진보 진영으로 보면 네. 좀 더 높겠죠,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진보 성향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76%가 아이고야.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7%. 87%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이제 주자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다른 이제 후보들 있잖아요, 인물들 네. 1, 2%대인 것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정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호남에서도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50% 이상 50% 이상. 이제 호남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지금 뭐 다른 변수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으로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는 단기간에 사실은 잘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이걸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야당 지지층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87% 야당 지지층, 다른 후보들은 1, 2%대
뭐 이건 뭐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게 뭐 한 10% 내에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변동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권 지지층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어떤 대체 카드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도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토마토에서 정당 지지율 이번 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 결과를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44.9%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37.5%,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7, 진보당 0.7, 지지하는 정당 없음 7.6, 그 외 다른 정당이 2.9%, 잘 모르겠다가 1%였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쨌든 다시 반등하면서 국민의힘을 앞선 결과가 그러네요. 이 조사에선 나왔고요. 2주 만에 민주당은 40%대 지지율을 회복을 한 것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30%대 지지율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유의미한 것은 오차범위 아니고요. 네.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밖이에요. 벌어졌고 밖이에요. 2주 만에 다시 크로스가 됐다라는 점이 포인트로 보입니다. 우리 기준상 뉴스토마토 기준상으로 보면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네. 크로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조사들 보면 오차범위 밖으로 좀 벌어지는 모양새예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이제 붙어 있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 나오는 조사들 보면은 그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뭐 더 벌어지기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어쨌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되면서 석방된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보 성향층이나 중도층들을 약간 결집시킨다거나 더 긴장도를 높이게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전반적인 조사들에서 반영되는 측면들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의 최근 변화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 석방이 국민의힘한테 유리하지 않다 하는 게 아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 국면이 계속 길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국민의힘 쪽에만 뭐 사실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좀 필요한데 이 시기가 너무 늦게 다가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예.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예상대로 인용이 된다 탄핵이. 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와 있는 나와 상황이잖아요. 있다. 예. 국민의힘은 대선 캠페인 자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쉽지 않아요. 이 캠페인 메시지가.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대선에 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이제 완전히 외면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마음속에 대통령이 남아 있는 거예요. 보수층한테. 이 캠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캠페인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 탄핵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성 지지층을 시간 끌고 예. 끌었으면 좋겠고 기각이니 각하니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속마음은 뭐 민주당만큼이나 더 강렬한 어떤 진정성을 아마 갖고 이 탄핵이 빨리 인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지도부나 예. 대선 주자 정도는 분명히 갖고 있을 있겠죠. 거라고 보고 예. 아마 심지어 이거는 뭐 제 추측인데요. 빨리 재구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파면되고 나면 어쨌든 사조로 돌아가는 것이고 공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 우리가 과거에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어떤 뭐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누군가를 선출되게끔 만들어줄 수는 없어도 누군가한테 소금을 뿌리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윤석열 본인이. 그러면 뭐 국민의힘의 대선 캠페인은 다 죄송한데 좀 망한 거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마 지도부나 네. 대선 주자들은 인용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재구속을 바라는지도 모르겠다. 그럴 수도 이런 있다. 생각까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심 좀 들여다봤습니다. 쇼미더 민심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제가 개인 사정으로 최진봉 교수하고 이원재 소장님이 좀 방송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송 마치기 전에 뉴스토마토 진행하는 내란을 막은 시민 영웅 프로젝트 인터뷰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 풀 버전은 뉴스토마토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가슴속의 울분을 여기 불이잖아. 촛불로 대신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가슴속에 이 소리를 담고 있으면 병나요. 암 걸려.
이 화기를, 내 몸속에 이 화를 토해내야 하는 거야. 우리 처음 사기라 그랬잖아요. 회장함 사기야. 자기 죽겠대. 근데 여기 왔어. 살아보려고 온 거야. 어떻게든지 나는 요번에 이기고 싶어요. 이 시민들과 함께. 내가 그래야 한이 좀 풀릴 것 같아. 난 한이 너무 많아. 이 한이 풀릴 때까지, 진짜 똥칠할 때까지 여기 올 거야.